중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의 핵심은 뭘까요? 일단은 쪽수죠. 매년 이렇게 졸업하는 이 공대생들의 숫자가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 거버넌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과학기술 국가로 가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추진력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병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분이 또 있었구나. 말을 너무 느리게 이렇게 한다고요?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네,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주제는 이병환의 아메리카 탐문이었고요. 이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병환의 테크노 차이나 탐문입니다. 일단은 그 중국 이야기예요. 근데 차이나 탐문이 아니고 이번엔 테크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메리카 탐문도 제가 원래 출판사에 보냈던 제목은 뉴 아메리카였어요. 산업 문명의 그 구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하. 디지털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사인방들의 새로운 아메리카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뉴 아메리카라고 했었고,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저런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원동력이 사실은 중국에서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맞아요. 사실은 원래는 3년 전에 이 책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3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중국이 무슨.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덕분에 아메리카 탐문이 반응이 좀 있었고, 그 이참에 그 책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내보자라고 해서 네. 편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이제 서문이 굉장히 깁니다. 서문이 굉장히 길고 서문이 거의 새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썼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상황, 특히 과학기술 중심으로 썼던 내용들이 요즘에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뭐 의대 간다, 중국은 공대 가는데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관심들이 좀 생기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름이 돋는 정도의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중국의 과학기술이 3년 전 쓰셨을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그 한국이랑 중국이 수교한 지 딱 3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3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 테크노 차이나를 쓴 건 선생님 내지는 선배들이 얘기하는 그 중국론이 약간 아쉽다? 지금의 중국의 핵심은 더 이상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테크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의 중국 학계가 그런 게 약간 취약한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건 특히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그때 중국은 미친 듯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3년 전에 책을 썼고, AI 혁명, 그러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서문이 길어진 거는 그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추적해서 정리해서 냈습니다. 네,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사실 이제 제조 경쟁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경쟁력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일단 강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채널에서 많이 해가지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왜 그렇게 강한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쪽수죠. 아, 매년 이렇게 졸업하는 이 공대생들의 숫자가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이 제조업과 이 디지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600만 명이요. 예, 매년 엄청나네요, 정말. 다른 하나는 저는 국가 거버넌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올해는 조선일보도 중국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과학기술에서도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지에서 이렇게 수긍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는 중국의 거버넌스, 과학기술 국가로 가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추진력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이 넘쳐나는 인재들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쪽수는 우리가 늘릴 수는 없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저출산 국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거버넌스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예 공산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럼 뭐 대단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국의 거버넌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 걸까요? 우리나 미국 같은 나라의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당력의 상당 부분이 선거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된다고 봐요. 내년에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고 그쵸, 우리나라도 그쵸. 뭐 지방 선거가 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중국은 그 목표가 확실하거든요. 2049년이에요. 앞으로 24년 후에 건국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 다시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확실한 국가적 목표가 있고 그거를 5년 단위로 이렇게 구현해 가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은 그런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게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의 AI 패권 경쟁은 일종의 국가 총력전 대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하나의 정당이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가야 하긴 하는데 내부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내지는 소진해가고 있는 거. 근데 저희가 뭐 저는 사실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정치 이런 거 잘 몰라요. 전혀 모르겠지만 정치 제도 이런 더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막 이런 거는 권력에 나눠지고 그리고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당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하느라고 그 선거하느라고 소위 말하는 시간과 에너지 너무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근데 중국은 그런 시간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는 거고 그럼 이 시대에는 오히려 중국의 거버넌스가 더 맞다 혹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평화로운 시기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문명이 전환되는 유사 전시 상태인 것 같거든요. 피터 틸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만 안주하지 않고 워싱턴 DC를 어떻게 해가서 미국을 바꿔봐야겠다라고 결심 내지는 작심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시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냥 시험 공부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시간이 누구 편일까 이 질문을 해보면 이게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1세기의 1사분기가 이제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성적표를 이제 한번 내볼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거든요. 그때 중국이 세계 GDP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25년 전에? 진짜 미미했을 것 같은데. 3.5 그 정도였더라고요. 3.5%. 1, 4분기가 끝나는 올해는 몇 퍼센트일까요? 10% 후반? 20%? 18, 19, 20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올해가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음. 미국은 25년 전에 몇 퍼센트였을까요? 35%. 35. 정확하게 하시네. 와, 지금은 대충 찍고 있는데. 네. 지금은 한 3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 조금 넘어요. 25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1, 4분기 동안 미국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내려왔던 거고요. 중국은 3.5였는데 20%까지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25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추세가 달라질 것인가? 미국의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지는구나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은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무역 전쟁도 해보고 관세 전쟁도 해봤는데 현재까지 스코어는 여의치 않은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GDP가 10배가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1.2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이네요. 거의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아예 뭐 일부에서 이제 중국 위기론 나올 때도 곧 있으면은 중국이 따라온다라는 얘기 하다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안 돼. 중국은 이제 평생 못 따라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한 건 결국 이제 테크노 기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조업과 그 IT, AI 쪽을 다 따라잡고 있는 거죠. 제조업에서는 일본, 독일, 한국을 따라잡고 추월하고 있는 것 같고 AI나 이런 쪽도 미국의 턱 밑까지 다 따라온 것 같고 근데 두 개를 다 잘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굉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제조업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제조업 제조업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국의 역사에서 보면 제조를 잘하는 나라가 결국은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중국이 완전 올인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공장이 막 남아 도는데도 막 계속 이제 제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올해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맞아요. 그 10년짜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해잖아요. 네. 근데 그 10년 전의 목표를 지금 보면 굉장히 소박했어요. 네, 목표가 2035년도에 일본과 독일 정도 되자. 2045년 되면은 미국까지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2049년에 G1까지 다시 돌아가자. 그게 목표였는데 사실 10년, 20년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잘한 것도 있고 중국 이외의 지역이 방심하거나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외 나라들이 못했다기보단 전 중국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진짜 잘했다. 그 이유는 공대생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인원을 이용해서 국가의 거버넌스가 한 방향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제리 벤스에 대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고 중국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 량원평이라는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21세기형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21세기형 공산주의자? 그는 20세기 공산주의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20세기의 공산주의자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안 좋아요. 그냥 네. 어떻게 안 좋아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네. 그러기 싫어해야 된다고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긴 한데 패배한 주의였다라고도 그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소련도 와해됐고 그쵸. 해체됐고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졌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량원평의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20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 이런 걸 했잖아요. 계급투쟁을 해서 인민과 노동자들이 자본가 내지는 지배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서 가지고 가는 그래서 과격하고 투쟁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량원펑 같은 친구는 원래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네. 헤지펀드를 네, 네. 운영했더라고요. 투쟁을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했구나. 투자를 해서 자기가 돈을 자산을 불려가는 재주가 있는 친구였는데 왜 이런 이 AI 이런 걸 하고 있는가? 가만 보면은 인민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 있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계급 투쟁을 통해서 할 거냐? 기술과 이 금융과 이런 걸 통해서 생산력의 폭발적인 확장을 가지고 오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20세기의 공산주의자와 21세기 공산주의자는 확실히 다르네요. 투쟁을 했던 사람과 투자를 했던 사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개념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뺏어오는 거죠.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그걸 뺏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다 같이 크는 걸 수 있지만, 물론 어쩌면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헤지펀드는 특히나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제 다른 걸 뺏어오는 뭐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목적은 결국은 인민을 위한 거다, 백성을 위한 거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연결이 돼 있긴 하네요. 1960년대에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거 하거든요. 네. 홍위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30대, 20대 젊은 창업가들은 인민을 위해 복무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다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만 문화대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대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이 아니라 기술대혁명. 근데 이 기술대혁명은 문화대혁명과는 달리 중국 정부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지지 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당과 국가와 함께. 그리고 인민들도 지지하고 있는 거고. 미국 이겨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을 이겨내라, 네. 네가 한번. 마치 그 올림픽에서 이겨라 응원하는 그쵸. 것처럼. 야,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더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 그러면은 이제 뭐 과거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건지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배척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막 나쁜 거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형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는 배척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산업 문명의 어떤 이념이나 체제를 설명하는 틀이잖아요. 근데 전 디지털 문명, AI 혁명 이쪽으로 이행할 때는 산업 문명 때의 그런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게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마치 농업 문명 때 그 유학의 지식 체계가 20세기로 가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덜 중요해지는 것과 흡사하게 그쵸. 우리가 20세기 동안 배워왔던 이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이런 틀로 세상을 지금 변화하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나?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을 자칭 사회주의자가 이제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 좌냐 우냐 뭐 뭐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문명이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 그거 좀 약간 옛날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미국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21세기형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 중국의 그 젊은 CEO들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지난 책에서 다뤘던 그 4명은 사실은 일종의 슈퍼스타들이잖아요. 맞아요. 중국에도 중국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히어로가 된 영웅이 된 이 젊은 창업가들이 있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엔 덜 알려져서 이들이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실감이 좀 덜하실 것 같고요. 그 두 나라를 비교한다면 미국은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주도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팀 차이나 조직력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봐요. 이 토탈 사커 같이. 근데 미국은 이렇게 화려한 개인들이 전면에 서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뭐 스타가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밑에서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그러면 미국이 이겨 중국이 이겨 그러면 너무 뭐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 어떤 이런 그 경쟁 구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생각을 해보면 마치 뭐 올림픽에서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듯이 AI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군비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어떤 체제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떤 국면으로 갈 것 같으신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혁명이 잘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컴퓨팅 파워도 있고 에너지, 전력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는 물 수자원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전력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AI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전력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보급해줘야 되긴 하지만 계속 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냉각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미국의 이 지질학적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LA에서 어마어마한 이 산불이 난 거잖아요. 이게 진압을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너무 건조해져서. 그에 반면에 중국은 10년, 20년 동안 그런 준비를 착착착 해온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는 서쪽에 주로 많이 있고 남쪽에 물이 풍부한데 그 물을 북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인프라 작업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토 전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전력 문제만 해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중국에 뒤진다는 분석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원전을 지금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원전을 짓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그만 거라도 지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아마 조만간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뭐 30개가 지금 이제 동시에 지어지고 있고 막 이런 구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그 얼마 전에 토륨 원자로도 나왔죠. 네. 그거는 냉각수가 필요 없는 원자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로 이렇게 서쪽 지역이 빈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지역 거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중국이 그린 그림은 도대체 뭘 어디까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